어디를 볼 거냐면요. 그 232페이지 볼게요. 자, 일단 3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일단 지역이라는 거를 좀 분석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죠.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이 요 부동산이라고 치자. 요 부동산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자, 요걸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요,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할게요.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지역을 먼저 딱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 분석이다. 자, 이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 있죠? 이거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같은 건 쭉 근처에 있는지, 학교 같은 거는 뭐 갖춰져 있는지, 주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행정은 어떤가 이런 거 있죠? 그죠? 다 분석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요 부동산이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1층짜리냐, 1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다 분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하철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냐, 다 분석해야 됩니다. 이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개별 분석이다. 그러면 이런 걸 하는 최종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요, 요거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이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왜 하고 이거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요거는요, 일단 이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율을 딱 분석한 다음에 어떻다고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평균적인 이용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요 지역은 어떻게 평균적으로 이용합니까? 상가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한 10층 정도의 상가,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준 아닙니까? 표준. 딱 중간 정도의 이용. 이걸요, 표준적 이용.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 지역의 가치 수준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평당 한 1,500에서 한 1,600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얘가 지금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서 이따가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가치. 요거 별거 아니면서 상당히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이고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얘는요,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무래도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요, 선행 분석이다. 얘는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요, 후행 분석이다. 그리고 요거는 왜 이 지역의 가치가 비슷하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아이파크하고 서울의 아이파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근데 비슷하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인접성. 그 다음에요, 꼼짝 못하니까 부동성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왜 부동산마다 또 가치가 다르냐? 이거는요,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 있고 먼 놈이 있죠? 1층짜리가 10층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지역 분석 같은 경우는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합의 원칙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주로 이제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주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요, 균형의 원칙과 훨씬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 부동산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데 지역 분석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한없이 전국을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선정할 것인가 있죠. 그러면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도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국은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게 뭐가 된다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아닙니까?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국가고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건영 아파트인데, 이 사례를 구할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뭐냐면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뭐라고요? 사우지, 김포의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그 김포시청 있는 데 있죠? 그 근처입니다. 자,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 사례가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파트야 좀 많지만 상가 같은 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요.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아니면요. 뭐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매우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사례를 구했다고 치자. 자, 사례는요. 비슷한 걸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슷한 거. 여기서 사례를 구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나 얘나 생긴 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거라면 별 차이가 없다면 얘를 이용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싸다. 이제 서로 구입하려고 하죠.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 이걸요. 대체 관계가 있다 이집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 사람들은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하죠. 이런 과정에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맥이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자, 다른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내에도 아파트가 몇 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데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긴 게 비슷하다면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범위 내 사례를 구해야 되지. 무슨 사례를 서울에서 구하면 대화인데요? 서울 사람이 이건 서울은 비싸고 싸니까 막 이사 오고 어쩌다 뭐 일부러 이사 온 사람이 있지만 뭐 여기 근처에 있어서 이사 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대화인데요. 남양주인 게 비싸고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라면 요 부동산과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기서 구해야 돼요. 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요, 유사 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어떤 광범위한 지역이죠. 이걸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슨 수급권이라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 알아볼게요. 인근 지역. 자,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정도 범위까지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그걸 동일 수급권에 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인근 지역,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걸요,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죠. 생긴 게 비슷하다면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집니다. 대체 관계가 있죠. 그 사람들은 얘를 살까, 옆에 있는 거 살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주인들은요, 서로 자기 걸 이용하게끔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집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대상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영 아파트 사러 왔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삼보 아파트를 싸게 판답니다. 요거 살려다 갑자기 이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그 다음에 자, 어떤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돼야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A라는 상업지구, B라는 상업지구 이렇게 해서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도로가 새롭게 나거나 그러면요, 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사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지역은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인근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동네 살다가 이 동네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 근처에 있으니까 이 동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이제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과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포에 가면 저희 원당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도 오고 이사도 많이 갑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일수급권은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는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원방권.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대체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동일수권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만약에 여기가 도심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라면, 자, 가능한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항상 동일수권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랑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얘랑 비슷하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동일수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싸고, 이게 서울에, 여기 어디에요? 파주에 있는 게 싸다고 해서 이사가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거와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이걸 뭐라고요? 동일수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일수권. 자, 그래서 이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있죠? 이거 대체로 일치합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볼게요. 김포에 가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 상업지역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도미노 피자 하고 있습니다. 무슨 피자라고요? 도미노 피자 하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정도 범위라면, 어딜 가든지 영업수익은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상가를 싼 걸 소비할 수 있죠? 얘는 상가가 비싸고 싸다. 그럼 이쪽 이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범위 있죠? 요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상가도 싼 걸 소비할 수 있죠? 평수 늘려서.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상가와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요, 생산비, 판매비에 있어서 자, 이 대체성 있는 지역 범위 있죠? 이런 거와 그냥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 후보지라는 게 뭐예요? 자, 후보지는요,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김포에 가면 여기도 공업지역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있죠? 여기서 이제 물건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든 생산비나 판매비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범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동일수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는요,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인데, 현재 밭이 그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걸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뭐라고요? 같은 택지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이행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행 과정에 있는 땅을 이행지 후보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얘는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자, 가격도 다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 아닙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바꾸려고 한다면 미리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고 모든 경제활동이 상업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지 후보지 같은 경우는요, 동일 수권을 파악할 때 전환 후의 용도 있죠? 전환 후의 용도를 기초로 해서 동일 수권을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는 이행이 완만하다. 성숙도가 완만하다. 그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는요, 전환 전의 용도로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동일 수권을 정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 인근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됐다. 아니면요, 최초로 신개발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고 닳도록 아파트가 깨끗한 아파트로 남나요? 계속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도 밖에 안 바뀌어요? 밖에 나간다 아닙니다. 이걸요,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5가지 단계로 딱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요거는요, 성성쇠천학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쇠천학이라고요? 성성쇠천학 이렇게. 자, 쇠, 천, 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걸리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냥 이 순서만 성성쇠천악 이렇게 해서 자, 얘는요 성장기입니다. 성숙기, 회태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됩니다. 성성 뭐라고요? 쇠천악. 그러면 성성하니까 헷갈립니다 하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이 성장했다가 성숙하는 거죠? 처음부터 성숙했다가 성장하나요? 태어나자마자, 자, 1m 80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점점 더 커지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성장이 먼저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숙기죠?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담배 한 같이, 그럼 대화인데? 아, 이거, 한 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커서 엄마 담배 한 같이 이렇게 한 대 맞고 해야 되지. 그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남자친구 10명 있어. 그럼 대화인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습니다. 성장했다 뭐라고요?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 이게 처음에는 여기에 농지나 임야였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자, 이 달동네 같은 거 있죠? 근데 재개발하거나 그러면요,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는요, 가격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뭐라고요? 가격 상승률, 가치 상승률. 부쩍부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숙기 때가 가치 수준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크다는 얘기죠? 이때부터는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 소문내길래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헛소문이다 떨어질 수 있죠. 들쑥날쑥 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으면요, 슬럼 직전의 단계로 갑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헷갈리는 것만. 이때는요, 이 상향여과가 가장 활발한 단계다 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향여과는요, 고소득층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상향여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논밭 아니면요, 달동네였는데 지금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돈 좀 있는 사람 있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활발하다는 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쇠퇴기부터 하향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살다가 좀 이제 저소득층 있죠? 이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하향여과가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발한 단계. 그리고 재개발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좀 빨리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재개발이 어떻다고요? 시작되는 단계. 자,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입니다. 재개발이 가장 뭐라고요?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 하세요. 가시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아무래도 성장기 때는 자, 처음에 도시가 들어서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지 경쟁 같은 게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도시가 들어설 때는요, 이 아파트 가격도 좀 싸게 부장합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거 싸죠? 그러니까 젊고, 자,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단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젊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라는 얘기는 돈 좀 있는 사람 있죠? 아니면요, 뭐, 지위 좀 있는 사람이 사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경제 수명이 다하는 단계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빨간색 있죠? 빨간 거하고 파란색.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빨간색. 자, 그러면 곧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지역 분석에서는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술형 지문입니다. 유사 지역, 주변의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동일 수급권을 대상으로, 자, 이거 지역 분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을 판단해서 뭘 결정하겠다고요?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2번 해볼게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여 구체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거, 이걸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하죠. 요거 하려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아, 개별 분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요,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돼 있다면 개별 분석은요, 개별성과 관련되는 분석입니다. 5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건영 아파트 사러 왔다가 옆에 보니까 대우 아파트가 싸게 판다. 그럼 바로 요거 살래, 요거 살 수 있죠. 얘는 좀 얘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사지역은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유사지역은요,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요? 여기, 이게 인근지역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자, 8번 볼게요. 인근지역과 동일 수급권의 유사지역은요,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유사지역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지역 요인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는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는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따가 거래 사례 비교법 할 건데, 이때 만약에 사례가 여기서 구했다. 그럼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례가 여기 있다. 그럴 경우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지금, 자, 이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그 전에 여기가 더 높았는데 지금 이쪽이 더 높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 가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사례를 여기서 구했으면 지역적인 요인을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10번 볼게요. 동일수급권은요,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는데, 어디를 다 포함한다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요, 동일수권이다. 자, 11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권은요,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 서울에 이제 방배동에 저 뒷동네 가면은 자, 이 고급 빌라촌 같은 게 있는데 무슨 빌라촌이라고요? 고급 빌라촌 이런 것들은 빌라 한 채가 막 40억 이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급 빌라촌은 여기가 이제 요 빌라가 40억짜리가 있다고 치자. 얼마라고요? 40억. 그럼 얘를 대체할 만하지 않은 이런 데 있어 없어요? 이런 데 없을 거 아닙니까? 요 근처에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좁아지기도 합니다. 항상 자, 이 그 동일수권은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권은요, 전환 전으로 따져야 됩니다. 전환 전의 용도 지역의 동일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중에 성장기, 성숙기, 생애주기를요,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치 수준은 언제가 최고라고요? 성숙기 때가 최고입니다.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 중에 성장기에는 상향 여가가 활발하고 입지 경쟁이 치열하며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 중에 천이기에는요, 하향 여가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단계죠. 이런 단계를요, 천이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거기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무슨 지문이라고요? 서술형 지문이죠. 그것만 드립다 그냥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40문제 중에 20문제만 정확히 맞추면 돼요. 문제라고요? 20문제. 나머지 전부 찍어도 4문제 맞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어떻게 그 나머지를 20개를 다 맞췄는데 나머지 20개를 찍었는데 만약에 3번만 다 찍고 나면 한 4개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풀겠다고 이 답했다, 저 답했다 하면 답에서 다 비껴날 수 있어 없어요? 재수없게 다 틀릴 수 있죠? 그럼 떨어지니까. 자, 20개는 정확히 맞히고 거기다가 2개 정도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몇 번 보세요. 거기 작년에 기출문제가 어려웠는데 작년에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만 잘 안 놓치면은 다 무리 없이 전부 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고득. 욕심부리니까 자꾸 뭐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 서술형 지문이죠?
이거 드립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올 만한 건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요. 그 출제위원이라면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3방식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자, 감정평가 3방식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은 가치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딱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자, 하나, 두 개 뭐라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간 비용이. 건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요? 생산비 있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요?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가격, 그 이익을 붙여서 지들도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했냐? 시장에서 최근에 비슷한 놈이 거래된 가격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차이를 수정하겠다는 걸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답니다. 그래서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라는 거고 예상된 수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저 따위가 있구나 하시면 돼요. 뭐 저 따위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들렸네요. 자,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팔 때는 이만큼 가격 받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팔 때는 이 정도 갖겠다는 얘기죠. 단위당. 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쭉 연결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뭐라고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 결국은 들어간 원가를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이거는요.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 이걸요. 한계 효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자, 자기도 물건을 구입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만족감이 생겨 안 생겨? 효용이 생기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물건을 어디 갔어요?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입할 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 사람도 물건을 구입하면서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 효용, 유용성 아니면 미래 예상된 수익 있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자, 자기도 어떤 만족감 있죠. 만족감, 효용 있죠. 편익, 수익 이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게 결국은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자, 수요 곡선은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도 자, 물건을 구입함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효용, 편익 같은 거 있죠? 수익 이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수요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걸 쭉 연결한 겁니다. 이거 결국은 미래 예상된 수익이라든가 편익 요걸 기초로 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평가한 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거래가 돼야 한대요? 되죠. 이거 균형점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이제 균형 가치 아닙니까? 무슨 가치라고요? 균형. 시장 거래된 가치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게 결국은요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이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무슨 경쟁이라고요? 완전 경쟁일 경우는 자, 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벗어나죠? 돌아갑니다. 이거 몇 번 했는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가격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같다는 얘기죠. 이걸요, 삼면 등가성 이론 해줍니다. 되겠죠? 근데 시장은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완전 경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다 불완전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사가 그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애킨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자,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자, 시산 가치 혹은 시산 가액이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교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걸요, 시산 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산 가치.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익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걸 뭐라고요? 시산 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평가했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마다 자, 가장 적합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이게 적합하고 어떤 부동산은 이게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동산은요,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답니다. 그러면 원가 방식을 주로 평가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조정해서 요걸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알겠죠? 다시 할게요. 원가 방식을 주로 하되 다른 방식 평가한 걸 조정해서 최종 가치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요,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여기다 한 80% 주고 여기다 10% 주고 10% 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이론적으로 평가 원칙입니다. 이론적인 뭐라고요? 평가 원칙이에요. 알겠죠?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산 가치를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자, 서술 오른쪽에 맨 위에 계산형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구한 시산 감정평가액은, 자, 일단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은요, 1.2억이랍니다. 자, 거래 사례가 이거 비교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그래서 1.2억이랍니다. 이렇게 평가한 게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성비용이라는 게 만드는 비용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평가한 게 1.1억이랍니다. 이게 원가 방식입니다. 아직 용어가 자꾸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예상된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미래 어떻다고요? 예상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라고요? 1억이죠? 자, 이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라는 거고. 그 밑에 볼게요. 시산가액 조정을 하는 방법은요, 가중치를 부여하겠답니다. 그래서 가중치 부여 방법은요, 원가 방식이 20%, 비교 방식이 50%, 수익 방식이 얼마라고요? 30% 부여하겠답니다. 자, 원가 방식 20%니까 여기다 0.1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는 0.5니까 몇 프로라고요? 50%니까 0.5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 얼마라고요? 0.3을 곱해야 됩니다. 30%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1.12억이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12억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최종 가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최종 가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 구하라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자, 지금부터 원가 방식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요거는 뭐, 자, 요거는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사례 있죠? 요건 아주 쉽습니다.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요, 일단 수익자가 2개 들어오면 됩니다. 뭐가 들어가고요? 수익자. 위에는요,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이렇게.
자, 밑에는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뭐라고요? 분석법.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만, 이거 뭐,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마시고, 그냥, 원가법, 적상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짜증나게만 암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몇 번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몇 번 보시면.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요거 거래사례 비교법과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뭐라고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는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이따가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이런 물건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물건 저렇게 평가하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지는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자, 토지는요, 여기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 있죠? 주변에서 뭐라고요? 거래된 사례 있죠, 사례. 이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금이라든가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고 표준지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표준지.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를 뽑아다가 요걸 가치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마다 있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표준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치를 정해놓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 자, 얘랑 똑같은 건데, 다만 얘는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뭐라 하고요? 표준지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해줍니다. 자,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1번. 자, 부동산 가치는, 오른쪽 찾으셨나요? 부동산 가치는 3면 등가성 원리가 성립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자, 이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정의해 각각 산출한 가치는요, 시산 가치에 불과하죠? 최종 가치가 아닙니다. 최종 가치가 아니라 시산 가치에 불과하다. 자, 시산 가치의 조정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시산 가치를요,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 평균은요, 요 세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거 있죠? 요걸 산술 평균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다 적합한 방식 있죠? 거기 가중치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하는 걸요, 가중 평균한다 해줍니다. 어떻다고요? 가중 평균한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거나 세 가지 가치를요, 가중 평균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 구해야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무슨 원리에 따라서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원가 가치를 구하는 걸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 자,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분석법. 그리고 그 5번부터 있죠? 5번부터 있어 없어요? 요거는 하나하나의 방식의 정의들을 딱 적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정의. 요거 제가 오늘 요거 하나하나 할 겁니다. 하나 할 때 다 얘기할 거니까 이따가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요 방식들의 정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방식대로라고요? 정의를 딱 적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확히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부터 원가법도 쭉 진행할 건데, 자, 이렇게 또 진행할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 가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뭘 구하는 거라고요? 가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이 임료를 구하는 것도 공부를 하긴 할 건데, 그건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거의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이런 건 아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제 대충 하긴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가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어디라고요?
가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할 겁니다. 자, 요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거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 쉬겠습니다.